네? 40년을 키운 내 딸이 아니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1억 드릴 테니 수정이 포기하고 내 딸 돌려주세요. 새벽 4시면 떠집니다. 알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알아서 깨거든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지요. 72세가 되어도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니까요. 낡은 원룸 부엌에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달걀을 부치고 단무지를 썰었어요. 손은 빨랐어요.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거든요. 김밥 40줄 싸는데 2시간이면 충분했지요. 새벽 6시 리어카에 김밥을 싣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12월 초의 새벽 공기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어요. 목도리를 더 깊이 둘렀습니다. 딸 수정이가 작년 겨울에 사준 목도리였어요. 값싼 거였지만 제게는 보물이었지요. 시장 입구 모퉁이가 제자리였습니다. 좌판을 펴고 김밥을 늘어놓았어요. 옆자리 과일 장사 김 사장님이 인사를 건네더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72세였지만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야 했거든요.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시장 구경 나온 주부들이요. 김밥 한 줄에 2,000원. 싸다고들 했어요. 요즘 김밥이 4,000원도 하는데 2,000원이면 양심 가격이라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료비 빼면 남는 게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팔아야 했거든요. 비싼 김밥은 아무도 할머니한테 사지 않았어요. 싸야 팔렸지요. 오전 10시쯤 되면 김밥이 다 팔렸습니다. 운이 좋은 날이었어요. 40줄을 다 팔면 8만 원. 여기서 재료비 5만 원을 빼면 3만 원이 남았지요. 하루벌이 3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 월세 40만 원 내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내면 남는 게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72세에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몸만 성하면 김밥이라도 싸서 팔 수 있었으니 그게 다행이었지요. 좌판을 정리하고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거든요. 무릎은 삐걱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요. 집에 들어서자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평짜리 원룸이었어요. 부엌이랑 화장실이 딸린 좁은 방이요.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낡은 장롱 하나. 이게 제 집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천국이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1평짜리 방에서 딸이랑 둘이 붙어 살았지요.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지하방이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궁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팩을 댔어요. 이렇게 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만 늘어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정이었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정이는 언제나 이렇게 다정했거든요. 사실 김밥 장사가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무릎이 아프다는 말도 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정이도 힘들게 산다는 걸 알았거든요.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어요. 월급은 200만 원도 안 됐지요. 거기서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수정이는 결혼도 못했어요. 39이 되도록 혼자였지요. 가난해서였습니다. 남자들을 만나도 우리 형편을 알고 나면 다 떠나더군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부담이었던 모양이에요. 미안했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딸이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좀 더 잘 살았다면, 제가 돈이라도 있었다면 수정이는 평범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표지가 해지고 구석이 찢어진 낡은 앨범이요.
하지만 제게는 보물이었지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40년 전 사진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였어요. 32살의 저요. 아기는 갓 태어난 수정이었지요. 빨갛고 쭈글쭈글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어요. 1984년 12월 8일. 수정이가 태어난 날이었지요. 서울의 작은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시설이 낡고 의사도 한 명뿐인 허름한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도망갔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 사라졌지요. 공장 동료였던 그 남자는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공장도 그만뒀지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 했지요. 친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거든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출산 비용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외상으로 해주더군요.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갚았지요. 1년 동안 공장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해서 조금씩 갚았습니다. 수정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였지요. 제 몸에서 나온 아기요. 제 피를 나눈 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제일 필요로 하는 존재였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자고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자고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 아이는 굶기지 말자고 다짐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를 낳고 나서 다시 공장에 복귀했어요. 출산 후 한 달 만이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해야 했거든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수정이를 먹여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수정이를 돌봤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하루에 3시간, 많아야 4시간이요. 그렇게 버텼지요. 수정이는 자주 아팠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였어요. 저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모유도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분유를 사야 했는데 비쌌어요. 값싼 분유를 사서 물에 많이 타서 먹였지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돌이 되어도 수정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작았어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갔지요. 의사가 영양실조라고 하더군요. 더 잘 먹여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더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루에 라면 하나로 버티는 형편이었는걸요. 수정이가 3살 때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직장을 잃었어요.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요. 하지만 아이 있는 여자를 뽑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72세가 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김밥을 팔았지요. 수정이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랐어요. 친구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수정이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을 때 수정이는 헌 옷을 입었어요. 친구들이 학원에 다닐 때 수정이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떼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예쁜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이해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을 기억해요. 다른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부모님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수정이는 달랐습니다. 헌 옷을 입고 있었고 꽃다발도 없었어요. 저 혼자서 수정이 손을 잡고 있었지요. 사진을 찍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했어요. 제가 가난해서 수정이에게 이것밖에 못 해주는 게 미안했지요.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수정이가 왕따를 당했거든요. 가난하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간다고 무시당했지요. 수정이는 학교에서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놀렸다는 거예요. 옷에서 김밥 냄새가 난다고 했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수정이 옷을 매일 빨았습니다. 세탁기도 없어서 손빨래를 했어요. 손이 터지고 갈라졌지만 참았지요. 딸이 놀림받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고등학교는 공립학교로 갔습니다. 사립은 학비가 비쌌거든요. 공립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보냈어요. 수정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어요. 학원은 못 다녔지만 혼자서 공부했지요. 대학 진학은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수정이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수정이도 대학에 가고 싶었다는 걸요. 고등학교 졸업 후 수정이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나이 19이요. 친구들이 대학 입학식을 할 때 수정이는 공장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해서였어요. 제가 무능해서였지요. 딸에게 이런 살밖에 못 줘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했지요. 괜찮다고, 일하는 게 좋다고,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수정이는 저를 걱정해요. 72세가 되어서도 김밥 장사하는 저를요. 아픈 몸으로 새벽부터 일하는 저를요. 39의 딸이 72의 엄마를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앨범을 덮었어요. 40년의 기억이 무거웠지요. 가난했던 세월, 힘들었던 시간, 미안했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정이를 낳은 것, 수정이를 키운 것. 그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거든요. 수정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수정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지요. 일주일 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시장에 나가기 직전이었지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받았지요. 차분하고 정중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1984년? 그게 언제였지요? 한참 생각하다가 기억났습니다. 수정이가 태어난 해였거든요.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병원 이름을 대는 순간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수정이를 낳았던 그 작은 산부인과 병원이요. 4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들었는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무슨 일이지요? 왜 40년이 지나서 이런 연락을 하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말을 아꼈어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40년 전에요. 수정이를 낳았을 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요? 병원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강남의 큰 병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보다 더 크고 유명한 곳이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시장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김밥을 팔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했지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10년 전에 산 검정 바지에 흰 블라우스요. 구겨져 있어서 다리미질을 했지요. 얼굴도 씻고 머리도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72세의 김밥 장사 할머니요. 가난하고 늙은 여자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저였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서서 가야 했지요. 자리가 없었거든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습니다. 로비가 호텔처럼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붐볐지요. 모두 저보다 잘 입었고 저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3층 유전자 검사센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3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지요. 밝고 깨끗한 복도였습니다. 벽에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대기실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소파와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지요. 저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전화 받고 왔다고요. 1984년 산부인과 관련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담당 상담사가 곧 나온다고 하더군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지요.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문이 열렸어요.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이었지요. 일어섰습니다.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했지요. 여자의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제 손은 거칠었어요. 평생 일한 손이었거든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작은 상담실이었지요.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었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과 수정이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여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아이가 바뀌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여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1984년 당시 그 병원은 시설이 열악했다고 했어요. 신생아실 관리가 부실했다고 하더군요. 이름표를 잘못 달거나 아기를 혼동하는 일이 종종 있었대요. 그리고 최근에 그 병원 관계자가 양심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 죽기 전에 고백했대요. 여러 아기가 뒤바뀌었다고요. 기록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그 기록에 제 이름이 있었답니다. 수정이 이름도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바뀌었다고요? 수정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고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상담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받아서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지요. 물을 마셔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정이가 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40년을 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상담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당시 기록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1984년 12월 8일 2명의 여자 아기가 태어났대요. 한 명이 저였고 다른 한 명이 누군가였지요. 두 아기가 신생아실에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표가 뒤바뀐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수정이가 제 딸이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됐어요. 수정이는 저를 닮았거든요. 얼굴이 닮았고 성격도 닮았어요. 제 딸이 분명했지요. 상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였어요. 서명을 하면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결과는 일주일이면 나온다고 하더군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이름을 겨우 적었지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상담사가 일어서더니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체열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의자에 앉았어요. 간호사가 팔에 고무줄을 감았습니다. 바늘이 들어왔어요. 따끔했지요. 피가 빨려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시험관에 차올랐어요. 이 피로 진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수정이가 정말 제 딸인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딸인지요. 체열이 끝났어요. 간호사가 솜을 대주며 팔을 누르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상담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전화로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다시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휘청거리며 걸었지요.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정이요. 제 딸이요. 40년 동안 제 딸이라고 생각했던 수정이요. 그 아이가 혹시 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를 했지요.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정이에게 전화해야 하나요?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지요?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내가 바뀐 아기일 수도 있대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만약 아무 일도 아니라면 수정이를 괜히 놀라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지요.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정이를 낳던 날이요. 진통이 심했어요. 혼자서 버텨야 했지요.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었거든요. 간호사 한 명이 옆에 있었지만 무심했습니다. 아기가 나왔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빨갛고 작은 아기였어요. 눈을 감고 울고 있었지요. 그 아기가 수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혹시 아니었다면요? 혹시 그때 이미 바뀐 거였다면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수정이 얼굴이 보였지요. 갓난아기였던 수정이, 초등학생이었던 수정이, 지금의 39 수정이요. 그 아이가 정말 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는 게 너무 느렸어요. 하루하루가 1년 같았지요. 김밥 장사를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정이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울컥했어요.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수정이는 약 사 먹으라고 했지요. 따뜻하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울었습니다. 수정이가 제 딸이기를 바랐어요. 검사 결과가 잘못되기를 바랐지요. 제발 수정이가 제 친딸이기를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바뀐 거라면요? 만약 수정이가 다른 사람 딸이라면요? 그럼 제 진짜 딸은 어디 있는 거지요? 누가 키운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빼앗기는 꿈이요. 수정이가 떠나가는 꿈이요. 낯선 여자가 나타나서 수정이를 데려가는 꿈이요. 일주일이 마침내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전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상담사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요.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였어요. 수정이가 정말 제 딸인지요.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김밥을 팔 수 없었어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지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수정이가 제 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요? 수정이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수정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처럼 3층 유전자 검사센터로 갔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렸지요. 10분이 1년 같았습니다. 상담사가 나왔어요. 지난번 그 여자였지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상담사가 서류를 펼쳤지요. 숨을 참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멍멍했지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려졌습니다. 수정이가 제 딸이 아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그 아이가 제 친딸이 아니었지요.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게 맞았습니다. 상담사가 말을 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딸을 키우고 있었답니다. 40년 동안요.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친딸이 살아 있었어요. 어디선가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요.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상대방도 이미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했지요. 그쪽도 결과가 나왔답니다.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 같았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을 만나볼 의향이 있냐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요. 아이들도 만나야 한다고 하더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야 했어요. 제 친딸을 키운 사람을 만나야 했지요. 그리고 수정이를 낳은 사람도 만나야 했습니다. 상담사가 날짜를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요. 이 병원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정이요. 제 딸이 아니었어요. 40년을 제 딸로 키웠는데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그 아이가 제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수정이는 누구지요? 누구의 딸이지요? 누가 수정이의 친엄마지요? 그리고 제 진짜 딸은 누구예요? 어떻게 자랐지요? 어디서 살고 있지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정이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이 사실을 말해야 했지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수정아, 사실은 내가 제 딸이 아니래요. 병원에서 바뀐 거래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수정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울까요? 화낼까요? 저를 떠날까요? 이제 난 내 엄마가 아니니까 떠나겠다고 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수정이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수정이를 위해 살았지요. 수정이가 있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숨길 수 없었지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정이가 받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토요일은 수정이 일하는 날이었거든요. 수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내일 수정이에게 말해야 해요. 너는 제 딸이 아니라고요. 병원에서 바뀐 거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정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갓난아기였던 수정이, 학교 다니던 수정이, 지금의 수정이요. 4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첫걸음마, 첫말, 첫 등교, 졸업식, 취직이요.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그 아이가 제 친딸이 아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유전자 검사가 증명했지요. 수정이는 제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정이가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수정이가 서 있었지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정이가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지요. 저도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1984년 산부인과 관련해서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요. 수정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수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수정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고요.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라고요. 수정이가 일어섰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고개를 저었지요. 눈물이 수정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수정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저도 수정이 옆에 앉아 같이 울었지요. 한참을 울고 나서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이 손을 꽉 잡았어요. 수정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수정이를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지요. 40년을 함께 산 모녀였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한테는 어딘가에 친딸이 있었어요. 수정이한테도 어딘가에 친엄마가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정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화요일을 기다렸어요. 그날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지요. 화요일 오후 3시 병원 회의실이었습니다. 저와 수정이는 먼저 도착했어요. 큰 테이블이 놓인 회의실이었지요. 창문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지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상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두 사람이 들어왔지요. 한 명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부유해 보였습니다. 아니, 부유한 게 분명했어요. 온몸에서 돈 냄새가 났지요.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옷과 가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0대 후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있었지요. 시계가 눈에 띄었어요. 비싼 시계였습니다. 여자가 우리를 보았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있었어요. 상담사가 소개했습니다.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도 없었지요. 그저 눈으로 우리를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이어서 소개했어요. 민준이라는 남자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우리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과 수정이 이름을요. 강 여사와 민준이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맞은편이었지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84년 12월 8일 두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한 명은 제가 낳은 아기, 한 명은 강 여사가 낳은 아기요. 그런데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뒤바뀌었답니다. 제가 데려간 아기는 강 여사의 딸이었고 강 여사가 데려간 아기는 제 딸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강 여사의 딸 수정이를 키웠고 강 여사는 40년 동안 제 아들 민준이를 키웠답니다. 아들이요. 제 친딸이 아니라 친아들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낳았던 거였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 남자 민준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입을 열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수정이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처받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수정이 손을 꽉 잡았지요. 강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의 기세에 눌렸거든요. 평생 부유하게 살았을 여자요. 평생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살았을 여자요. 민준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제 아들이라니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차갑고 오만한 저 남자가 제 뱃속에서 나왔다니요. 상담사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와 민준의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고 했어요. 모자 관계가 확실하다고 했지요. 반대로 강 여사와 민준은 일치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와 수정이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강 여사와 수정이가 모녀라고 했지요. 강 여사가 수정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어요. 마치 이상한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수정이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강 여사가 말했어요. 수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여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저를 쏘아보았어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강 여사가 비웃었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가난하게 키웠어요. 힘들게 키웠지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차갑고 무관심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을 보았어요. 저 남자가 제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차갑고 오만한 낯선 사람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 정리요? 무슨 말이지요?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생 부모 관계를 인정받고 양육비나 보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억이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강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1억을 준다고요? 그 돈으로 수정이를 포기하라고요? 민준을 데려가라고요?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수정이를 쳐다보았어요. 수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정이를 안았어요. 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여사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가난해서 많은 걸 못해줬어요. 하지만 사랑은 줬지요.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어요. 민준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저 남자가 정말 제 아들일까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일까요? 민준과 강 여사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와 수정이만 남았지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우리는 병원 앞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수정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수정이 어깨를 안았지요.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이 손을 꽉 잡았어요. 수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이를 마주 보았어요. 수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수정이를 꽉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수정이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정이가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좁은 방이지만 둘이 누우면 됐지요. 밤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수정이가 어렸을 때는 늘 이렇게 나란히 잤었거든요. 좁은 방에서 몸을 붙이고 잤었어요.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대답했어요.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이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모녀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이요. 제 친아들이요. 저 차갑고 오만한 남자가 제 뱃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 여사요. 수정이의 친엄마요. 저렇게 차가운 여자가 수정이를 낳았다니요. 수정이는 따뜻한 아이인데요. 어떻게 저런 엄마에게서 이런 딸이 나왔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들도 함께였어요. 강 여사 측 변호사 2명이 왔지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유명한 로펌이었어요. 저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사를 연결해줬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지요. 친절했지만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강 여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합의서였습니다. 1억 원을 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대신 민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지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밀어냈어요. 강 여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강 여사가 비웃었지요.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관심 없다는 얼굴이었지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남자가 제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화려한 삶이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국 유학도 갔어요. 대기업에 입사했지요. 지금은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줄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었어요. 민준은 강 여사 밑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지요. 만약 민준을 제가 키웠다면요? 가난한 제가 키웠다면요? 민준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민준은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거나 시장에서 장사를 했을 거지요. 가난하게 살았을 겁니다. 강 여사가 말했어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은 강 여사 밑에서 잘 자랐거든요. 성공했어요. 부유하게 살고 있지요. 반면 수정이는 어떤가요? 가난하게 자랐어요. 고생하며 살았지요. 대학도 못 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만약 수정이가 강 여사 밑에서 자랐다면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녔을 거예요. 부유하게 살았을 겁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가난해서 수정이가 고생한 거였지요. 그날 밤 수정이와 둘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수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놀라서 수정이를 보았습니다.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정이가 돈 때문에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수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정이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40년의 세월이 우리를 묶어주고 있었지요. 피보다 강한 끈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번호는 병원에서 받았지요. 민준이 받았습니다. 귀찮다는 목소리였어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민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요. 카페에서 민준을 기다렸어요. 정시에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요.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어요. 민준을 보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지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이해했습니다. 민준한테 저는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40년을 함께 살지 않았으니까요. 피는 섞였지만 정은 없었지요. 말했습니다. 민준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물었어요. 수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이야기를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을요. 수정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요. 민준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그렇게 외로웠다니요. 부유하게 자랐지만 사랑은 부족했다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민준 손을 잡았어요. 민준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말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표정을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민준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지요. 민준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외로웠던 순간들을요. 엄마의 사랑을 갈구했던 순간들을요. 저는 민준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위로해줬어요. 늦었지만 엄마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지요. 한 달 후 강 여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수정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친딸이니까 만나야 한다고 했지요. 수정이는 거부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강 여사의 차가운 태도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했지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고, 밥을 먹자고, 이야기하자고요. 어느 날 강 여사가 수정이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수정이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수정이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공장 앞에 강 여사가 서 있었어요. 비싼 차를 타고 왔더군요. 운전기사가 차 옆에 서 있었지요. 강 여사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수정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강 여사가 한 발 다가왔어요.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화를 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쌓아온 시간이 의미 없다고요?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수정이를 쳐다보았어요. 수정이가 울먹였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수정이를 안았어요. 수정이가 제 품에서 울었지요.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보니 강 여사가 민준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저와 연락하지 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민준이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이 아니었지요. 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우리 집에 왔어요. 처음이었지요. 제 아들이 제 집에 온 게요. 민준은 좁은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지요.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를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차를 내왔어요. 비싼 차는 아니었지만 정성껏 끓였지요. 민준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이해했습니다. 민준은 40년 동안 강 여사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게 민준의 전부였지요. 하지만 이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도 왔습니다. 민준을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서로 어색해했지요. 하지만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수정이에게 물었어요. 수정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수정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좁은 부엌에서 제가 만든 음식이었지요. 김치찌개의 밥이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어요. 민준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민준이 말했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강 여사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저와 수정이 그리고 민준이 함께 갔습니다.
강 여사도 변호사를 대동했어요.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지요. 강 여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2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여사가 소리쳤어요. 말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강 여사가 민준을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수정이를 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에 왔어요.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지요. 수정이와도 친해졌습니다. 남매처럼요. 어느 날 민준이 제안했어요. 놀랐습니다. 민준이 말했지요.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받아들였어요. 김밥 장사를 그만뒀지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작은 집을 구해줬어요. 원룸이 아닌 방 2개짜리 아파트였지요. 수정이랑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수정이도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했어요. 민준이 소개해준 곳이었지요. 조건이 훨씬 좋았습니다. 강 여사는 가끔 연락했어요. 수정이한테요. 밥 한번 먹자고요. 수정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나갔습니다. 돌아와서 말하더군요. 천천히요.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모였어요. 저와 수정이, 민준, 그리고 강 여사까지요. 강 여사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부드러워져 있었지요. 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수정이를 안았어요. 처음으로요. 모녀가 안고 있었지요. 민준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제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수정이의 엄마예요.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민준의 엄마이기도 하지요. 늦게 만났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수정이는 제 딸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제 딸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강 여사의 딸이기도 해요. 피를 나눴으니까요. 가족은 복잡한 거더군요.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제 7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수정이가 웃고 있었어요. 수정이가 부엌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테이블에 미역국이 놓여 있었어요. 수정이가 끓인 거였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미역국을 끓였는데요. 이제는 딸이 끓여주는군요. 오후에 민준이 왔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손님이 있었습니다. 강 여사였어요. 선물을 들고 왔지요. 강 여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4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케이크에 초를 꽂았지요. 73개요. 불을 켰습니다.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초를 불었어요. 소원을 빌었지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세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았어요. 인생도 이렇게 달콤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수정이가 말했어요. 강 여사도 말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이요. 수정이를 처음 안았던 그날이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알았다면 수정이를 다르게 대했을까요?
덜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수정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제 딸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40년을 웃고 울고 힘들어하고 행복해 했어요. 그게 우리를 엄마와 딸로 만들었지요. 민준도 제 아들입니다. 늦게 만났지만 제 아들이에요. 1년 동안 서로를 알아갔어요. 천천히 가족이 되어갔지요. 강 여사도 변했습니다. 차가웠던 그 여자가 따뜻해졌어요. 수정이를 진심으로 아끼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바뀐 아이들로 시작된 가족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가족은 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더군요. 함께 보낸 시간, 나눈 사랑, 쌓아온 추억이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모였어요. 돌아가며 집에서 밥을 먹었지요. 이번 주는 제 집, 다음 주는 민준 집, 그 다음 주는 강 여사 집이요. 수정이는 계속 저랑 살았습니다. 가끔 강 여사 집에 놀러 갔어요.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민주는 매주 2번씩 들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갔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지요. 어느 날 민준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민준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요. 결혼식 날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여사도 함께 앉았어요. 2명의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축하한다고 말해줬습니다. 민준이 저를 꼭 안았어요. 2년 후 수정이도 결혼했습니다. 착한 남자를 만났어요. 수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수정이 결혼식에는 저와 강 여사가 함께 앉았습니다. 신부 어머니 자리예요. 2명의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지요. 지금 저는 75세입니다. 김밥 장사는 그만둔 지 3년이 됐어요. 이제는 편하게 살고 있지요. 민준이 도와주고 수정이도 도와줍니다. 손주들도 생겼어요. 민준한테 아들이 하나, 수정이한테 딸이 하나요. 제 손주들이에요. 피가 섞인 손주도 있고 안 섞인 손주도 있지만 다 제 손주지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아기가 안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민준을 키웠을 거예요. 가난하게요. 힘들게요. 민준은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정이는 강 여사가 키웠겠지요. 부유하게요. 좋은 교육을 받으며요. 수정이는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을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요. 바뀐 아이들이었지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다른 길로 온 것뿐이지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제는 4명이 가족이에요. 저와 수정이, 민준과 강 여사요. 이상한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입니다. 가끔 수정이가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해요. 수정이가 웃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피로 묶인 가족도 있고 사랑으로 묶인 가족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둘 다예요. 40년 전 병원에서 일어난 실수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못 만났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합니다. 그게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75년을 살며 배웠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걸요. 때로는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아이가 바뀌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뜻밖의 일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처럼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2명의 자식이 있어요. 수정이와 민준이요. 2명 다 제 자식이에요. 한 명은 40년을 키웠고 한 명은 3년을 알았지만요. 강 여사와도 친구가 됐습니다.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해요. 우리 자식들 이야기를요. 손주들 이야기를요.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피로 정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함께 보낸 시간, 나눈 사랑,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40년 전 제가 안았던 그 아기는 제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요. 40년을 몰랐던 제 친아들은 이제 제 아들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아들이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늦게 만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저는 75세에 배웠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가족은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언제든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